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화이트입니다. MIT 인공지능연구소에서 12년간 근무했고, 현재는 워싱턴 DC의 AI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얼마나 무식하고 오만한 인간이었는지를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건 MIT에서 시작됐어요. 제 지도교수는 안토니오 토랄바 교수님이었죠.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 분야에 살아있는 전설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기가 정말 부끄럽네요. 토랄바 교수님은 뛰어난 학자셨지만 아시아 기술에 대해선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상당히 고전적인 시각을 갖고 계셨어요. 엘리자베스, 잘 들어. 진정한 AI 혁신은 결국 우리가 만든다. 아시아? 그들은 우리 논문 읽고 구현하는 게 전부야. 첫 번째 연구실 미팅에서 들은 이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나쁜 쪽으로요. 교수님의 영향력은 정말 강했어요. CSAIL 연구실 전체가 그분의 철학에 물들어 있었거든요. 아시아 논문들, 수학적 트릭은 있지만 철학이 없어. 한국 기업들, 삼성이 애플 베끼고 LG가 구글 따라하는 수준이지 뭐.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18년 한국의 모대 기업에서 저희 연구실에 협업을 제안했어요. 토랄바 교수님의 첫 반응, 뭘 기대하고 있는 거야? 걔들은 그냥 우리 기술 배우러 오는 거야. 하지만 저는 바보같이도 살짝 기대했었어요. 아무래도 한국도 IT 강국이라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 오 마이 갓. 6개월간의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아 보였어요. 한국팀의 프레젠테이션도 깔끔하고 데이터도 정리가 잘 되어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지만 진짜 기술적 내용을 파헤치기 시작하자 제 환상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독자 개발 알고리즘이라고 자랑하던 자연어 처리 모델을 뜯어보니 구글 BERT를 한국어로 파인튜닝한 것뿐이었어요. 심지어 핵심 아키텍처는 우리 MIT 논문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수준. 이게 혁신이라고요? 제가 황당해서 물었더니 한국팀 매니저의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글로벌 스탠다드를 활용하는 것도 경쟁력 아닌가요? 그 순간 저는 무릎을 탁 쳤죠. 아, 토랄바 교수님 말씀이 맞았구나. 중간 보고에서 교수님의 표정은 정말 내가 뭐라고 했나 그 자체였어요. 봤지? 아시아는 결국 우리 기술의 소비자일 뿐이야. 그 프로젝트가 끝난 후 연구실에서는 한국 조롱이 일상이 됐습니다. 한국 AI? 한국식 김치 알고리즘인가? 삼성이 AI 만든다고? 애플 AI 베끼겠지 뭐. 네이버. 아, 한국판 구글 말하는 거야? 저도 완전히 세뇌됐어요. 한국의 모든 기술 기업을 서구, 기술의 열등한 복사품 정도로만 봤거든요. 더 끔찍한 건 제가 한국 연구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미국 연구 베낀 거겠지. 제가 가장 우습게 봤던 건 한국인들이 자주 언급하는 기술 철학이었어요. 기술에 무슨 철학이 필요해? 작동하면 그만이지. 한국인들이 말하는 인문학적 접근이나 사회적 가치 같은 얘기들을 완전히 공허한 수사라고 치부했죠. 그런데 그날 그 믿을 수 없는 뉴스를 보고 제 모든 세계관과 편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2025년 6월 15일 오후 3시 제가 워싱턴 DC 사무실에서 논문을 검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이거 봤어? 동료 제시카가 노트북을 들고 뛰어왔어요. 화면에는 한국 청와대 브리핑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AI 미래기획수석의 하정우 네이버 AI 센터장을 임명한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정치적 임명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또 정치쇼네. 한국도 AI 붐타려는 거지 뭐. 하지만 제시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엘리자베스, 이 사람 이력 좀 봐봐. 그녀가 보여준 자료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잠깐, 이게 진짜야? 화면에는 구글 스칼라 프로필이 떠 있었어요. 하정우라는 사람의 논문 수가 200편이 넘었습니다. 200편이라고? 설마 학부생 과제물까지 포함한 거 아니야?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H-인덱스 봐. 76이야. 76. 말도 안 돼. H-인덱스 76이라는 건 그의 논문 76편이 각각 76회 이상 인용됐다는 뜻이에요. 이건 정말 세계 정상급 연구자나 가질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총 인용수가 4만 회를 넘는다는데? 제 머리가 띵했습니다. 4만 회 인용. 이건 노벨상 후보감들이나 가질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제시카가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봐. 그의 대표작이 StarGAN이라는 건데 CVPR 2018에 발표되고 인용수가 4,926회야. 거의 5,000회. 그럼 생성형 AI 분야의 고전이네? 맞아. 그리고 StarGAN-V는 2,106회 인용됐고 이 사람이 GAM 분야의 대가라는 거야.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GAM 분야라면 제가 박사 논문으로 쓴 분야였거든요. 그런데 그 분야의 대가를 저는 왜 몰랐을까요? 잠깐, 이름을 다시 확인해봐. 정무화.
정말 이 사람이 그 STAR-JN 논문의 저자야? 제시카가 논문을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저자 이름 정무하. 세상에, 내가 박사 논문 쓸 때 수백 번 인용한 그 논문의 저자가 한국인이었다고? 더욱 당황스러운 건 그의 다른 논문들이었어요. Hadamard Product for Low Rank Bilinear Pooling ICLR 2017 913회 인용. Dual Attention Networks for Multimodal Reasoning CVPR 2017 873회 인용. Overcoming Catastrophic Forgetting by Incremental Moment. Matching NIPS 2017 769회 인용. 이 논문들 다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수업 때 발표했던 논문들이라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공동저자 수십 명이 만든 결과겠지. 운 좋았을 뿐이야. 제시카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거 봐. 네이버가 2021년에 하이퍼클로바라는 걸 만들었다고? GPT-3보다 3개월이나 빨리? 말도 안 돼. 한국이 오픈AI보다 빨리 초거대 AI를 만들었다고? 응. 그리고 KLU라는 한국어 평가 데이터셋도 만들었는데 NewIPS 2021에 발표됐고 340회 인용됐어.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AI 수준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더 충격적인 게 있어. 제시카가 보여준 또 다른 자료. 그건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독거노인 안부전화 서비스하는데 전 세계 최초래. 2022년부터 서비스하고 있다는데 화면에는 88세 할머니가 AI와 대화하는 영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 딸보다 낫다고 하세요. 할머니의 말에 저는 순간 울컥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AI가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한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지난번에 허리 아프다고 하셨는데 어떠세요? 어머, 기억하고 있었구나.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2022년에 이런 기술이 챗GPT가 나오기도 전에 그때 제시카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이하정우라는 사람이 MIT와 협업 경험이 있다는데 혹시 기억나?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설마 2018년 그 프로젝트? 맞아. 네이버랑 MIT CSAIL이 협업했다는 기록이 있어. 토랄바 교수 연구실이랑.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우리가 무시했던 그 한국팀. 혹시 그들이 우리를 테스트한 건 아니었을까? 우리가 베끼기만 한다고 조롱했던 그 기술들이 혹시 의도적으로 보여준 겉모습이었던 건 아닐까? 엘리자베스, 괜찮아. 얼굴이 새하얘졌는데?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발신자를 보고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샘 알트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엘리자베스. 지금 한국 뉴스 보고 있어? 네, 보고 있는데요. 왜요? 샘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했을 수도 있겠어. 나 지금 그 사람 하펄시에로 VA 논문 읽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야. 샘 알트만과의 통화는 계속됐습니다. 샘, 무슨 말이에요? 그냥 논문 하나잖아요. 엘리자베스, 이건 그냥 논문이 아니야. 내가 지금 하정우의 박사 논문을 읽고 있는데 비디오의 스토리 이해와 생성을 위한 멀티모달 AI라는 제목인데 샘의 목소리가 점점 진지해졌어요. 이 논문은 기술을 넘어서 철학이 있어. AI를 단순한 효율화 도구가 아니라 인간 이해의 확장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무슨 말씀이신지 잠깐 내가 지금 읽어줄게. 여기 서론 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 샘이 논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AI는 계산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모방하고 확장하는 인지적 도구다. 따라서 진정한 AI는 정확성만이 아니라 창의성, 공감, 직관까지 포함해야 한다.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런 철학적 관점을 가진 AI 연구자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샘, 정말 그런 내용이 논문에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야. 더 놀라운 건 구현 방식이야. 샘의 목소리가 점점 흥분되고 있었어요. 그는 멀티모달 스토리텔링 구조라는 걸 개발했어. AI가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인간처럼 맥락을 이해하고 상황을 해석하는 거야. 어떻게요? 예를 들어 할머니가 외로워하는 표정을 보면 AI가 그냥 슬픔 90%라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가족이 그리운 날이군요. 예전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라고 반응하는 거지. 그 순간 제 뇌리에 MIT에서 배운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샘,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AI는 뭐예요? 뭘 말하는 거야? 우리는 정확도만 추구했잖아요. 99.7% 정확도, 0.3초 응답 속도, 그런 것들만. 샘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그건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건가요? 우리 AI는 할머니의 마음을 읽을 수 있나요? 청소년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나요? 저는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정우의 참고문헌을 봐요. 단순히 기술 논문만이 아니라 인지과학, 심리학, 문화인류학까지. AI 논문에 이런 통섭적 접근을 본 적 있어요? 참고문헌이 왜 중요해? 중요하다고요. 그는 AI를 기술이 아니라 인문학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고방식이에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압도됐습니다. 샘, 우리가 완전히 틀린 길로 간 거 아니에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앉아 있었어요. 제시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무슨 일이야? 제시카,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뭔 말이야? 우리는 성능과 효율성만 추구했어. 하지만 하정우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AI를 만들었다고. 그 다음 날 아침, 제가 하정우의 논문에 대해 더 조사하고 있을 때 제시카가 뛰어왔어요. 엘리자베스, 이거 봐야 해. 화면에는 어제 발생한 끔찍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또 사고를 냈어요. 이번에는 어린아이가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016년, 2019년에 이어 또다시 반복되는 참사였습니다. 제시카, 우리가 지금까지 뭘 만들어 온 거지? 그 순간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웨이모 자율주행차 사고만 해도 이번 해에만 137건이었어요. 사망자도 나왔고요. 엘리자베스, 그건 기술적 한계야. 점점 개선되고 있잖아. 개선되고 있다고? 그럼 셔츠버터 시스템은 AI가 총소리를 잘못 판단해서 무고한 흑인 남성이 1년간 감옥에 있었어. 살인 혐의로.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의료 AI 오진 사례는 어떻고? 얼굴인식 AI가 유색인종을 제대로 인식 못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체포당한 일은? 그때 갑자기 하정우의 논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AI는 정확성보다 안전성을, 효율성보다 인간성을 우선해야 한다. 제시카, 우리 AI가 사람을 죽이고 있어. 실제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극단적이라고? 작년에 AI 연구자 수백 명이 성명 발표한 거 까먹었어. AI로 인한 인류, 멸종 위험이 팬데믹, 핵전쟁과 동등하다고 했잖아. 저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딥페이크로 청소년들이 성적 피해를 당하고 AI 음성합성으로 부모를 속여 돈을 뜯어내는 사기가 횡행하고 자율살상 무기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있어. 그 순간 하정우의 또 다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도구가 아니라 가치다. 어떤 가치를 담느냐에 따라 천사가 될 수도 악마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하정우는 뭘 만들었어? 88세 할머니가 외로워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AI를 만들었어.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저는 하정우의 박사 논문을 다운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을 읽자마자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기존 AI는 무엇을 what 인식하는 데 집중했다면 새로운 AI는 why 그리고 어떻게 how를 이해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패턴 매칭을 넘어선 맥락적 이해를 의미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더욱 날카로운 통찰이 나왔어요. AI의 진정한 재능은 정답을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능력에 있다. 할머니가 슬플 때 왜 우세요? 하고 묻는 것보다 오늘 어떤 기억이 떠오르셨나요? 라고 묻는 것이 진정한 지능이다. 세 번째 장에서 제가 가장 충격받은 부분이 나왔습니다. 멀티모달 AI의 핵심은 기술 융합이 아니라 인간적 직관의 구현이다. 아이가 엄마의 표정과 목소리 톤으로 기분을 읽듯이 AI도 복합적 신호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새벽 3시 논문을 다 읽고 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계만 만들고 있었구나. 제가 지금까지 만든 AI는 빠르고 정확했지만 차갑고 공허했어요. 하지만 하정우의 AI는 느리더라도 따뜻하고 의미 있었습니다. MIT에서 12년 동안 뭘 배운 거지? 성능 지표, 벤치마크 점수, 최적화 알고리즘, 그런 것들만 추구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네요. 인간다움을 완전히 무시했구나. 며칠 후 저는 한국의 AI 산업 현황을 제대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편견에 가려보지 못했던 것들을 말이에요. 첫 번째 충격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였습니다. 제시카, 이거 봐. 하이퍼클로바 X의 성능 지표야. 화면에 나타난 수치들을 보고 제시카도 놀랐어요. 이게 정말이야? GPT-4와 거의 동등한 수준인데 그것도 한국어에서는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 나와 있어. 더 놀라운 건 개발 속도였습니다. 네이버는 챗GPT 출시 후 불과 몇 달 만에 자체 LLM을 상용화했어요. 이건 단순한 추격이 아니야. 독립적인 기술 주권이야. 두 번째 충격은 한국의 GPU 인프라였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었어요. 제시카, 우리가 쓰는 GPU도 결국 한국산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었어. 그러고 보니 NVIDIA, H백도 SK하이닉스 HBM을 쓰잖아? 맞아. 결국 AI의 두뇌는 미국이 만들어도 그 기억 장치는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 거야. 세 번째는 정부 정책의 체계성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K디지털 뉴딜 2.0을 분석하면서 저는 완전히 압도됐어요. AI 병역 특례 제도? 이런 파격적인 정책이 가능하다고? 우수한 AI 연구자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정책이었습니다. 미국도 생각해내지 못한 창의적 접근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봐. 공공 GPU 플랫폼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 센터. 뭔데? 국가가 직접 AI 개발용 슈퍼컴퓨터를 구축해서 스타트업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거야. 제시카가 놀라며 물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맞아. 우리는 대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잖아. 하지만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AI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어. 네 번째 놀라움은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KAIST, 서울대, 포스텍의 AI 대학원 커리큘럼을 분석하면서 저는 감탄했어요. 제시카, 이거 봐. 한국의 AI 교육과정, 뭐가 다른데? 기술과 인문학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어. AI 윤리와 철학, AI와 사회적 가치 같은 과목들이 필수야.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코딩과 알고리즘만 가르치는데 한국은 AI의 사회적 의미까지 생각하게 하고 있어. 다섯 번째는 스타트업 생태계였습니다. 한국의 AI 스타트업들을 조사하면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업스테이지의 솔러 LLM, 스켈터랩스의 컴퓨터 비전, 레벨아이의 자율주행. 이 회사들 모두 글로벌 수준이네. 그것도 각자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 단순히 미국 기술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섯 번째는 기업들의 접근법이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삼성, LG. 각 기업이 AI에 접근하는 방식이 놀라웠어요. 네이버는 검색과 콘텐츠에 특화된 AI, 카카오는 소통과 연결에 집중된 AI, 삼성은 생활, 밀착형 AI를 만들고 있어. 미국처럼 일률적이지 않네? 그래, 각자의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AI를 만들고 있어. 일곱 번째는 국제적 위상이었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AI 파트너십 GPAI 활동을 보면서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 이제 AI 거버넌스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어떻게? 유럽, 일본과 함께 책임감 있는 AI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어. 미국의 일방적 기준에 대안을 제시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속도였습니다. 제시카, 이 모든 변화가 언제 일어났는지 알아? 언제? 대부분 최근 23년 사이야. 한국이 AI 후발주자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한 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쫓아오지 않았어. 우릴 우회해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베끼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독립적인 AI 주권을 가진 창조국이었습니다. 제시카,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 뭐가?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이. 그들은 이미 우리와 다른 차원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겸손해졌습니다. 12년간의 오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정말 무지했구나. 한국의 실력을 제대로 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짜 배우러 가야 할 때였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연구실에 남아 과거를 돌이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정우의 실력과 한국 AI의 위상을 깨달은 후 제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토랄바 교수님의 그 말이었습니다. 진정한 AI 혁신은 결국 우리가 만든다. 아시아? 그들은 우리 논문 읽고 구현하는 게 전부야. 12년 동안 제 사고의 뿌리가 되었던 그 말. 이제는 얼마나 오만하고 틀렸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문득 2018년 한국 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국팀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활용하는 것도 경쟁력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비웃었었죠. 역시 복사나 하는 수준이군.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은 이미 그때부터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파인튜닝과 로컬라이제이션을 통해 자신들만의 AI를 만들어가는 전략이었던 거죠. 눈물이 핑 돌았어요. 또 다른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연구실에서 동료들과 나눴던 그 끔찍한 대화들. 한국 AI? 한국식 김치 알고리즘인가? 삼성이 AI 만든다고? 애플 AI 베끼겠지 뭐. 네이버. 아, 한국판 구글 말하는 거야? 저도 그 조롱에 함께 웃었었어요. 아니, 때로는 제가 더 신랄하게 비웃었죠. 한국인들은 기술 구현은 잘하지만 창의적 사고는 글쎄 항상 우리보다 23년 늦잖아. 지금 와서 보니 그들은 우리를 쫓아오지 않았어요. 우릴 우회해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우습게 봤던 건 한국인들이 자주 언급하는 기술 철학이었어요. 기술에 무슨 철학이 필요해? 작동하면 그만이지. 한국 연구자들이 말하는 인문학적 접근이나 사회적 가치를 완전히 공허한 수사라고 치부했었죠. 하지만 하정우의 논문을 읽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AI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흐느꼈습니다.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한국 연구자들을 무시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혁신적 아이디어들을 편견 때문에 놓쳤을까요? 2019년 AI 윤리 심포지엄에서 만난 한국 박사가 떠올랐어요. AI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어떤 가치를 담느냐가 중요해요. 그때 저는 대충 들었었죠. 또 뜬구름 잡는 소리네. 하지만 그 말이 지금 하정우가 증명하고 있는 진리였어요. 한국 스타트업 CEO가 했던 말도 기억났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때는 허세로 들렸는데 정말 그들이 옳았네요. 제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착각했던 건
사실 미국 스탠다드였을 뿐이었어요. 한국은 자신들만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MIT에서 12년 동안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오만함이었어요. 세계 최고 대학이라는 간판에 취해서 다른 나라의 노력과 철학을 무시했던 거죠. 특히 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쫓아오지 않았어. 우릴 우회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MIT 출신이 이렇게 편협했다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과 한국 연구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비록 아무도 듣지 못하는 혼잣말이었지만요. 이제 정말 겸손해져야 할 때였어요. 배우러 가야 할 때였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 소속 연구소에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AI 전략 분석 및 벤치마킹 제안서. 보고서 첫 줄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한국의 AI 철학과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상사인 존슨 박사가 의아해했어요. 엘리자베스, 갑자기 왜 한국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앞서지 않나? 박사님, 기술적 우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은 AI 철학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어요. 철학이라니,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야? 저는 하정우의 사례를 들며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인간 이해의 확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요. 존슨 박사는 여전히 의구심을 보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을까?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저는 목소리에 확신을 담았습니다. 저에게 한국 출장 기회를 주세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승인이 났습니다. 제시카와 마크, 그리고 저까지 3명으로 구성된 벤치마킹 팀이 한국행을 준비했어요. 엘리자베스, 정말 괜찮아. 너 한국 가서 뭘 배우겠다는 거야? 제시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겸손함을 배우러 가는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정말 한국 AI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방문지는 네이버였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네이버 직원이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네이버 본사에 도착하자 하이퍼클로바 개발팀장이 직접 저희를 맞이했어요. MIT에서 오신 분들을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시겠어요? 그들의 환대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한국어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영어 모델을 번역하는 게 아니라요. 팀장의 설명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언어마다 사고 구조가 다른데 왜 같은 모델을 써야 하나요? 하이퍼클로바 시연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압도됐어요. 단순히 번역기 수준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는 AI였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임직원들이 저희를 위해 특별히 한국 전통 음식을 준비해 주었어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세요? 정말 예상과 달라요. 너무 좋은 의미로요. 두 번째는 KAIST였습니다. AI 대학원장이 직접 저희를 맞이하며 캠퍼스 투어까지 해주었어요. MIT에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더욱 놀랐습니다. AI와 한국 문화의 융합, 감정인식, AI의 윤리적 적용, 고령화 사회를 위한 AI 돌봄 서비스, 이런 주제들이 정말 의미 있는 연구인가요? 제가 물었더니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AI는 결국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AI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교수들이 준비해준 연구실 견학과 만찬까지 정말 극진한 대접이었어요. 세 번째는 청와대였습니다. 드디어 하정우 AI 수석을 만나는 순간이 왔어요. 청와대 직원들도 저희를 정중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완전히 예상과 다른 사람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지적인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다는 거였어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하정우입니다. MIT 연구진을 직접 뵙게 되어 정말 영광이에요. 발음도 완벽하고 표현도 세련됐어요. 유학파가 아닌데도 이 정도라니. 엘리자베스 화이트입니다.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런데 영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글로벌 AI 동향을 연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히게 됐어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의 카리스마가 대단했거든요. 선생님의 컴퓨터 비전 연구를 계속 지켜봐 왔어요. 토랄바 교수님 연구실은 정말 놀라운 성과들을 내고 계시죠. 그가 제 연구까지 알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제 연구를 아시게 됐나요? 글로벌 AI 동향을 연구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MIT의 기여는 정말 소중하죠.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놀라게 됐어요. 그는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AI 동향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어요. 선생님의 최근 멀티모달 학습 논문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특히 철학적 접근법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최근 발표한 논문까지 읽었다니 정말 준비된 인재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의 통찰력이었습니다. AI는 인간을 대체하기보다는 인간의 창의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 지점에서 동양 철학이 크게 기여할 수 있죠. 완벽한 영어로 깊이 있는 철학적 사고를 표현하는 모습에 저는 완전히 매료됐어요. 점심시간에는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한식을 함께 먹으며 더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이 정말 인상 깊어요. 환대도 그렇고 비전도 그렇고 모든 것이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제로섬 경쟁보다는 협력적 성장을 믿거든요.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서 깊이와 품격이 느껴졌어요. 수석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저는 한국어로 말했어요. 저희가 그동안 한국 AI를 무시해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을 비웃었던 그날의 저를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정우 수석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화이트 박사님, 사과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날 저는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네이버, KAIST, 청와대, 어디서나 받은 극진한 환대와 높은 수준의 전문성, 그리고 무엇보다 하정우라는 놀라운 인재를 만난 것. 특히 하정우 수석의 완벽한 영어 실력에는 정말 놀랐어요. 이 정도면 미국과의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기술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그리고 인적 자원에서도. 연구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걸 바꿔야 해.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연구소 전체 회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AI 벤치마킹 결과 보고 회의실을 가득 메운 동료들 앞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동료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미래를 보고 왔습니다. 무슨 말이야? 엘리자베스? 존슨 박사가 의아해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AI 철학과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아니, 배워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첫째, 하이퍼클로바엑스는 GPT-4와 동등한 수준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오히려 더 뛰어나고요. 정말이야? 둘째, 한국의 AI 정책은 매우 미래지향적이고 AI 선진국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AI 병역 특례, 공공 GPU 플랫폼, 국가 차원의 AI 민주화. 동료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셋째, 한국의 AI 인재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특히 하정우 AI 수석은 솔직히 우리 중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그건 과장 아니야? 과장이 아니에요. 그는 기술과 철학, 정책을 모두 겸비한 완벽한 AI 리더입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계속했습니다. 넷째, 한국은 더 이상 따라잡는 나라가 아닙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선도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AI 주권, 문화적 맥락 반영, 인간 중심 설계, 모든 면에서 우리와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때 제시카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협력해야 합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요. 저는 목소리에 확신을 담았습니다. 저는 한미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MIT의 기술력과 한국의 AI 철학이 만나면 진정한 혁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존슨 박사가 저를 불렀어요. 엘리자베스, 정말 확신하는 거야? 네, 박사님. 한국 없이는 우리 미래도 없어요. 그럼 너를 한국 담당 위원으로 임명하겠어. 정말요? 한국과의 협력을 총괄해줘. 내가 가장 적임자야.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식 협력 파트너로서 말이에요. 청와대에서 하정우 수석과 재회했을 때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화이트 박사님, 다시 오신 걸 환영해요. 이제는 진짜 함께할 시간이군요. 네, 수석님.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AI의 미래를 새롭게 써 내려가야죠. 그가 한미 공동연구 프로젝트 문서를 내밀었어요. 휴먼 센터드 AI 이니셔티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벽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AI는 기술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AI는 철학이다. MIT 출신이 한국에서 배운 것.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정우라는 이름, 이제는 세계가 기억해야 합니다. 논문을 쓰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AI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AI의 미래를 제시하는 철학적 리더였어요.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진정한 AI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각 문화의 고유성이 AI의 다양성을 만든다는 것. 이 모든 것을 한국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제 논문이 네이처에 게재됐어요. 세계 AI 학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정우 수석은 이제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핵심 인물이 됐고 한국의 AI 철학은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진정한 AI 혁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의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며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한국이야말로 AI의 미래입니다. 기술의 미래가 아닌 인간을 위한 AI의 미래를 만들어갈 나라. 하정우와 한국이 보여준 그 길이야말로 인류가 걸어야 할 진정한 AI의 길입니다. AI는 기술이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하정우 AI 수석과 엘리자베스 화이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MIT 출신 엘리트가 한국에서 겸손을 배우고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협력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 그리고 하정우라는 뛰어난 인재가 보여준 한국 AI의 철학과 품격,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전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한국 AI 산업의 미래는 정말 밝습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부터 정부의 혁신적 정책까지 우리나라는 이미 AI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한국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전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단 1초만 할애해 주세요. 당신의 그 1초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품격과 감동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클릭이 또 하나의 신뢰를 이어갑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한국의 저력과 가능성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정우라는 이름, 이제는 세계가 기억해야 합니다.